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의 지브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두 가지 환자 사례 알려드리면서 장애를 가지게 된 환자들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때 저희 재활병원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 소개해드리고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지브로 프로젝트와 가족회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두 가지 환자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원하였고 유엔공원과 평화공원이 옆에 있어서 파크사이드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 모토에 맞게 환자와 직원들이 희망과 설렘을 가지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06년 개원한 이래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거쳐서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지브로 프로젝트는 2006년 개원한 이래로 현재까지 저희 병원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치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때로는 담당 물리치료 선생님까지 함께 집으로 방문해서 환자들의 거주 환경과 가족들의 지지 기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오기 때문에 저희 치료의 목표를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길에 위치한 집도 있고 집안에서 휠체어를 쓰거나 보행기를 써야 할 수도 있고 혼자 살거나 함께하는 보호자 또한 고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병원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한 명의 재활 환자가 집으로 가기까지 정말 섬세한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재택 복귀율이 재활치료의 성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치료의 끝은 집으로 향하는 것이 여전히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고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왜 집으로 갈 수 없을까요? 집으로 가는 것이 이제는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달리 자기가 남아있어서 예전에 쉽게 오가던 집 앞의 계단과 낮은 문턱이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지지 기반이 좋을 때 장애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복귀도 가족들의 헌신적인 지지가 있을 때 가능했던 것을 저희 병원은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즉 집으로 가는 열쇠는 다름 아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가족들의 지지 기반에 대해서 무엇보다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회원 앞두고 가족회의를 합니다. 주치의와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모여서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가족분들에게 발표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조율해서 환자들이 가정과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화상을 통해서 가족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가족들이 환자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100%에 가까워집니다. 반면에 가족이 집으로 오는 것을 당기지 않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속사정들은 책상 앞에 두고 하는 회의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직접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환자와 가족들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수많은 케이스 중에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 명의 환자를 집으로 보낼 때 재활병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정의 지지와 재활병원의 협력이 조화되었던 사례였고 두 번째 사례는 재활병원과 지역사회의 돌봄제도가 협력하였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4세 남자 하현지님은 2003년 뇌경색이 발병하고 1년 5개월 만에 전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환자분은 요양병원에서 와상 상태를 지내고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여동생분이 저희 병원에 직접 전원 의뢰를 한 사례입니다. 환자는 뇌경색으로 인한 실조증으로 보행장애가 심했고 동반한 오류감과 인지저하로 인해서 와상 상태로 오랜 기간 지내면서 위생도 매우 불량했습니다. 신경적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재활치료에는 시일이 걸렸고
보행은 일부 호전 보여서 워커 보행 또는 중등도 이상 보조하에 보행도 가능해졌습니다. 하단의 사진은 본원의 옵티머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환자분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우울감과 인지저하는 여전히 심하여서 자발적 우울증이 있는 것이 드물었고 무감도 무기력 증상이 지속되면서 환자는 여전히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의 뇌경색 발병 기간이 2년이 초과하게 되면서 저희 병원의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개인 사정으로 가족 간병은 불가능했고 1대1 간병비를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환자가 자택으로 퇴원할 여건은 되지 않았지만 간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 혼자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이어가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였지만 환자의 보호자와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의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환자분을 셀프케어 병동으로 이동해서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면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우울감과 인지저하가 심해서 자발적인 행동이 특히 드물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침상까지 작업치료실에서 찾아가 일상생활 동작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환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다른 환자 간병인이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일부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회사업실은 환자에게 적합한 복지제도를 선정해서 안내드렸고 재활치료를 이어가는 동안 환자의 보호자는 장애활동보조사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우울증과 인지저하는 너무 심하여서 자발적인 일상생활 행동은 여전히 극히 드물었고 집으로 퇴원하기 전 자택에 외박을 시켜보았을 때 거실에서 크게 낙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요원해 보였지만 보호자는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집으로 퇴원하겠다고 하셨고 저희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필요한 복지용구를 탐색해서 추가 재활치료도 계획하였습니다. 복지용구를 설치하고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장애활동지원서 서류가 통과하였고 본원 사회복지실에서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방문 재활 서비스와 장애인 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과 연계해서 퇴원 후에도 관내 재활운동 치료와 방문 목욕, 밑반찬 서비스, 후원물품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환자는 무사히 퇴원했고 긴 세월을 지나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 지붕 아래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노력을 감사하게 여긴 보호자분께서 저희 병원에 감사패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환자분 집을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현재 가족들과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설치한 복지용구를 활용하고 보건소 시범사업으로 재활치료도 10주간 받으면서 보행능력도 더 향상된 모습이셨습니다. 자택에서 장애활동보호사의 보조하에 보행을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저하되지 않고 잘 지내는 모습이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스스로 간식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까지 걸어가서 여는 등 기능적으로 호전된 모습이었고 재활치료를 다시 재개하려고 장애활동보조지원사 선생님과 함께 저희 외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혼자를 포기하지 않는 보호자의 마음과 저희 병원의 협력이 성과를 거둔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족이라는 지식 기반이 없으면서 의학적 상태가 불안했던 환자를 집으로 보내고 다시 불안정해진 의학적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보내면서 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에 힘을 합쳤던 케이스입니다. 25세 남자 김소망님은 보육원에서 지내시던 분입니다. 지적장애가 동반되어 있어서 성인이 돼서 자립했지만 근태관리가 되지 않았고 실직 후 노숙을 하고 있다는 상태셨습니다. 부산지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 발부를 하여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등록되었고 지적장애 등록을 진행하고 거주지와 근무지 등 자립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인불명 흡인성 폐렴으로 고신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환자의 삼킴 장애에 대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원으로 의뢰되었습니다. 환자는 법적 보호자가 없고 지적장애가 동반되어 있어서 부산지구 장애인복지관이 법적 보호자를 대리하였고 당시 젊은 나이에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했지만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감소가 심하였고 삼킴 기능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어서
현재 불안정한 의학적 상태와 재활치료를 위해서 본원의 진료를 의뢰되었고 입원하여서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입원 기간 동안 식사량을 증가해서 정상 체중을 회복하였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근력과 지구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지적장애로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물건을 수동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실에서 금전관리 교육을 해서 소비 습관 개선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고 이번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본원 사회복지팀과 부산진구 장애복지관이 연계해서 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2개월간 재활치료 후에 기능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셔서 집으로 무사히 퇴원하고 집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안전한 거주 환경을 확인한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부산진구 장애복지관에서 계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생긴 기능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래 재활 치료를 하다가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만 외래 추적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래 추적 관찰을 하던 중에 환자의 삼킨 기능과 두경부의 근력 약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던 와중에 환자분의 병원 방문이 끊겼습니다. 환자가 삼킨 기능이 떨어지면서 식사량이 다시 줄어들고 직장을 그만두고 자택에 치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의 담당자분이 본원에 다시 외래 진료를 의뢰하셨습니다. 재평가했을 때 환자가 삼킨 기능 장애로 인해서 식이력이 다시 급감하였고 그에 따른 체중 감소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두경부의 근력 저하와 불분명한 발음 등 신경학적 증상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태셨습니다. 진행하는 임상 증상을 보았을 때 씹고 삼키고 말하는 근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진행성 연수마비라는 새로운 진단이 의심되었지만 검과 치료를 위한 재활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환자가 입으로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고 배에 관을 꽂아서 영양을 공급하는 위류관 시술을 위해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과 본원 사회복지실 그리고 의료진이 협력하여서 인근의 좋은 강원병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하여서 흡인성 폐렴도 치료하고 위류관 시술도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재활학과 협진하에 진행성 연수마비를 진단받고 새로운 진단방에 맞게 재활치료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류관 시술 안정화가 된 후에 저희 급성기병원 계속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연고가 없는 환자를 저희 병원에 재전환을 시켰습니다. 재전환 당시의 모습이고 여전히 환자분은 삼킨 기능 이상도 남아있고 앞으로도 호흡곤란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었고 본원 입원 후에도 자궁관리나 식사관리가 되지 않아서 집으로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환자는 지속적으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환자는 의학적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부산진구 소재의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퇴원 후에 2번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전원해서 위류관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재활치료도 받으면서 체중도 증가하고 근력도 향상된 상태였습니다. 2번째 방문 시에는 최근에 2번의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인공호흡기도 사용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지만 다행히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였고 현재 재활학과로 전가된 상태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헌신적으로 진료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실은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고 지속적으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담당자 선생님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 병원의 협력이 없었다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도 이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진은 저희가 2번째 방문했을 때 마침 환자의 생일이라서 선물을 주었던 모습이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환자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진은 저희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담당자의 서준교 선생님이시고 현재 환자는 주거지 문제로 수급비 수령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복지기관과 병원, 여러 기관들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기념사진이고 네. 환자를 집으로 보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로제도 똑같은 시스템으로는 실은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지만 이 사례처럼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면 더더욱 저희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환자는 지금
병원과 복지관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잘 지내고 계시고, 사진은 현재 담당 재활학과 과장님께서 같이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명품으로 선물을 주신 건데 병실에서 소중히 안고 자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재활을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에서 끝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한 명의 환자를 집으로 보낼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보내줘야 되고, 그럴 수 없다면 노선을 잘 정해서 가족과 환자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재활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해내고,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와 협조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환자들이 가족과 일상에 돌아가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저희 병원은 2006년부터 그랬듯이 공원 옆에서 환자들을 가족과 일상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